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시간이 왔습니다. 민망하게도 제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시 한번 있네요. 자,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가지고 어쨌든 다 시험범위이고 어쨌든 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이 틀어질 때 걱정이 되는 게 각 반별로 화면이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1반과 2반이 빔의 상태가 좀 달라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어떻게 잘 되겠죠. 제 수업은 항상 유튜브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촬영을 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놓치셔도 나중에 복습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해 봅시다.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93부터 95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서 외란과 관련된 것을 오늘 배우고 내일 후란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외란 이후에 동아시아 정세 들어가 봅시다. 일단 외란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꽉 잡고 있었던 명이라는 거대한 왕조가 점점 내리막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북로남회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명나라는 내부에 좀 정치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환관, 붕당 이런 정치 갈등들이 있었어요. 환관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당시의 중국은 황제의 힘이 막대하게 컸고 황제를 옆에서 보필하는,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환관들도 힘이 셌는데 황제의 권력이, 황제의 상태가 멀쩡하지 않을 때는 환관들이 정치를 꽉 잡고 지들 마음대로 정치를 해나갑니다. 여튼 이렇게 환관과 붕당들이, 환관이 정치를 막 마탱이하게 하고 붕당이 아웅다웅 쌈박질을 하면서 명나라 내부에서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명나라가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외란뿐만 아니에요. 이 만력제라는 양반이 3번에 걸친 거대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외란밖에 안 배우고 외란 외에 배울 필요조차도 없지만은 여튼 만력제 시기에 명나라가 무리하게 전쟁에 참여해서 막대한 비용을 소진합니다. 과거에 장거정이 쌓아놨던 나라의 부유로운 창고,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나라가 거지꼴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채워야죠. 뭘로 채우냐?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 필요해진 명나라가 세금을 막 걷는데 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누가 세금을 걷어오냐? 명나라 정치를 망친 1등 공신 환관들이 가서 세금을 걷는데 얘들이 그냥 안 걷어요. 세금을 정말 악랄하게 쥐어짭니다. 얘들이 그렇다고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세금을 많이 걷냐? 아닙니다. 다 지들 삥땅 치려고 세금을 막 이빠이로 땡겨받아요. 당연히 세금을 막 물리니까 누가 빡치냐? 이제 농민들, 일반 민중들이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환관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자 분노한 민중들이 사방팔방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농민 봉기가 점점 번져가고 이 농민군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이자성, 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여타 다른 농민군까지 규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키우고 이들이 베이징을 공격해서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농민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됐어요. 이런 케이스 중국의 긴 역사에도 많지가 않은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통일 왕조예요. 중국을 꽉 잡고 있는 나라가 농민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이자성의 농민 군대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격퇴당하고 이윽고 청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명나라 멸망 이후에 청나라가 명이 멸망당하고 청이 이제 북쪽에서 들어오면서 청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자 정성공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중국 옆에 있는 지금의 타이완, 대만, 타이완에서 세력을 모아서 여기를 근거지로 삼고 청나라에 대항하는 반청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원 지역을 차지한 청나라에 대응해서 타이완을 근거지로 이 남동쪽 해안 지역을 공격해서 몰아붙입니다. 중요합니다. 정성공도 중요하고 정성공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보통 그래서 정성공만 활동한 게 아니고 그 아들들까지 세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정성공 일파를 정씨 세력이라고 칭합니다. 타이완의 반청 세력, 타이완의 정씨 세력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이 모의고사 등지에는 지역에 대한 역사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 오키나와라던가 타이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 레벨에서는 우리는 아직 모든 동아시아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겠네요. 뭐 지역사는 비단 동아시아사뿐만 아니고 한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경주 지역의 역사, 뭐 공주 지역,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고 또한 동학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종종 보이긴 하는데 여튼 우리는 여기서는 모의고사 풀이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명은 이렇게 멸망을 하였고 그러면은 외란 이후에 조선과 여진은 어떤 상황을 끝나? 일단 조선 나라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경작지 나라하고 인구 3분의 1로 줄고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고 이거를 광해군 시기에 어떻게 누덕누덕 잘 재건을 합니다. 이 재건 과정에서 조선이 가진 과거의 문제점이 은근슬쩍 덮이고 또한 이 재건 과정에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마인드로 국가를 재무장시키면서 외란 이후에 오히려 성리학적 가치관이 보다 더 강조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좀 더 성리학적인 질서가 확고하게 조선에서 뿌리 박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이 명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해서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재건시킨 나라를 다시 살려준 은혜, 죽을 뻔한 망할 뻔한 조선을 멱살을 잡고 심해에서 끌어올려준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고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제조지은의 은혜를 갚자라는 거고 요게 거기 93페이지 위에 설명이 있어요. 만동묘 만력제와 숭정제를
제사하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만동묘입니다. 이렇게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이 당시에 퍼져갑니다. 이게 나중에 뭐에 영향을 끼치냐? 나중에 이제 친명배금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명이 우리를 도와준 의리가 있는데 우리가 명을 배신하고 광해군 전마처럼 명과 후금 사이에서 간을 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조지은을 갚자라는 분위기로 친명배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외란 이후에 재건 과정에서 대동법 같은 게 등장하고 이런저런 재건의 노력들이 있고 국방력 강화의 노력도 있는데 이 국방력 강화와 대동법은 나중에 호란 이후에 정세를 할 때 같이 세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진입니다. 여진은 누르하치 언급했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고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합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외란이에요. 외란에서 명이 조선을 도와서 싸우는 사이에 여진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누르하치가 여진 부족을 통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란이 여진족에게 끼친 영향이 큽니다. 이 여진족의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이제 공격적으로 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제 후금을 세워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이 요동반도와 만주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서 계속 명나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요. 명나라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명이 조선아 도와주라 라고 조선한테 이제 원군을 요청하고 이 조선이 참여한 게 여기 있는 사르우 전투 광해군 시기에 누가 파병되었다고요? 강홍립이요.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에서 조총부대를 이끌고 들어갔다가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고 강홍립도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후금의 왕에게 우리 조선이 후금과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우 전투 나름대로 중요한 키워드 전투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진족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키워드니까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사르우 전투. 중요한 키워드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황입니다. 어째 계속 일본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입니다. 예. 일본 역사가 좀 어려워요. 사람 이름도 어렵고 생전 처음 보는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고 일본을 통일했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대 라이벌이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에 가장 거대한 파벌, 거대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오다 노부나가 시절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알아요. 인마가 경쟁자 느낌입니다. 전마가 내 부하는 맞는데 도대체가 저놈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 라는 마인드입니다. 외란이 벌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하고 침략할 때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의 경쟁자이자 자기의 부하이지만은 믿을 수가 없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애초에 가장 세력이 컸어요. 얘한테 도요토미가 야 너도 가서 좀 싸워라 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조선에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거를 거부합니다. 아유 히데요시님 제가 가길 어딜 갑니까? 저는 남아서 일본을 수호하겠습니다. 일본 제가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밀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외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남아서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 다이묘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중에서 외란에 참여한 사람과 외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 둘 간의 세력의 밸런스가 살짝 안 맞기 시작해요. 애초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장 강한 다이묘 중에 하나였는데 게다가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요. 세력이 온전하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안에 있는 속내를 드디어 표현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히데요시가 갔다. 내가 일본의 패권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력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패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키워드를 지워버렸네. 미안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력을 이끌고 패권에 도전하면서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 장군들과 싸웁니다. 그것이 세키가하라 전투예요. 여기에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중요합니다. 나가시노 전투와 함께 중요한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예요. 여기에서 히데요시의 측근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일본의 정권, 일본의 패권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윽고 그는 소군, 정의대장군, 쇼군에 취임하고 지금의 도쿄 지역인 에도에 막부를 개창하고 에도 막부를 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868년까지 에도 막부가 유지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세키가하라 전투. 우리가 이전에 모의고사 풀 때 요 세키가하라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키워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시죠? 제 수업이 졸린 거 저도 압니다. 왜 잘 아냐? 저도 수업 편집하면서 졸아요. 제 수업 보면서 편집하면서 저도 좁니다. 참, 민망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외란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문물 교류적인 측면에서 만나볼게요. 자, 조선에 뭐가 전래되냐? 담배와 고추가 전래됩니다. 즉 신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넘어왔던 새로운 작물들이 돌고 돌아서 외란 시기에 한반도로 전래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매운맛에 환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운 거를 못 먹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매운 거를 왜 이렇게 환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튼 이렇게 새로운 작물이 전래됩니다. 그리고 항외는 누구냐? 바로 항복한 일본 사람이에요. 외란 와중에 이 일본 사람들이 항복해서 조선 편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인데 일본 편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잠깐 페이지를 96쪽을 보시면은 맨 위에 사야가 김충우선이 있어요. 이 양반이 당시에 가토기요마사의 좌선봉장인데 이 양반이 반기를 들고 부하들과 함께 귀순합니다. 그래서 관직을 받고 조총의 제작법, 조총의 사격술 이런 것들을 전래하면서 이를 통해서 조총 제작법이 전래됩니다. 또 하나, 자, 당연히 외란으로 일본과 싸운 조선은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고 무역을 재개해야지 일본이 무역으로 번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도 막부가 애걸복걸 간청합니다. 조선 형님들, 저희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부디 저희와 다시 관계를 형성하고 다시 무역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렇게 에도 막부가 애걸복걸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앞서 배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외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걸복걸할 때 저희요 조선님들, 저희 쇼군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적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이니까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 간청해서 이 일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좋아 국교를 재개해주마 대신 포로를 내놔라. 그래서 포로를 이때 반환받고 국교를 재개해서 기유약조를 체결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한된 무역입니다. 무역의 양을 정해요. 과거에 삼포를 열고 일본과 교역하던 그때보다 무역의 양을 확 줄여버립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통신사는 일종의 문화수혈단이에요. 원래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정세를 염탐하고 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가서 얘들이 단순히 사절단에 멤버가 관리랑 예를 들어서는 예술가, 주로마 이런 사람 있잖아. 화가, 뭐 광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공연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이럽니다. 이 통신사가 별로 역할을 못한 걸로 아는데 통신사가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통신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당시에 일본의 지방의 다이노들이 에도 막부의 쇼군한테 로비를 해요. 저기 쇼군님, 이번에 통신사가 저희 지역을 지나가게 좀 루트를 잘 부탁합니다. 일종의 통신사 유치전이 벌어집니다. 통신사를 자기 고장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통신사가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화의 교류, 선진 문화. 우리가 일본보다 발달한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유학이라든가 뭐 시, 학문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전파하면서 이제 일본 문화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뭐 지금의 한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의 영향이고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참 일본도 외란으로 피해를 보긴 보는데 일본은 외란으로 얻는 게 많아요. 일본이 당시에 우리 민족 조선을 침략하면서 막 학살하고 사륙하고 이러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포로를 끌고 가요.
당시에 일본이 뭐가 제일 높이 평가받냐? 일본은 도자기. 일본 각지의 다이노들이 도자기에 환장합니다. 도자기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일본은. 왜냐면 일본은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다도라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도자기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외란에 참여한 다이묘와 장군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도자기 기술자를 납치해갑니다.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당시에 도자기 기술자가 많이 끌려가요. 이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우리 조선이 기술자, 산업공상의 풍토로 기술자에 대해서 우대를 많이 안 해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혹은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가지고 높은 대우를 받아요. 대표적인 게 이삼평입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로 된 이삼평이 단순한 포로가 아니고 일본의 전쟁을 도와주었다라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삼평이 일본에 가서 도자기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도자기의 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앞서 배운 것처럼 강항이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성리학을 전파하면서 에도 막부의 일본의 성리학이 발달합니다. 이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주자의 성리학보다 퇴계 이황의 성리학이 좀 더 높게 평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조선에서의 포로를 통해서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참 배 아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참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데 그들은 문화와 기술이 발달했어요. 참 더 배 아픈 거는 일본이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에 나중에 일본의 도자기를 수출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 영국과 프랑스에서 도자기는 중국 사람의 일본산 이 두 가지를 높게 칩니다. 반면 우리는 도자기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사가 아니니까 도자기가 왜 떨어지는가는 딱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키워드 다시 짚고 갈게요. 신작물이 전래되고 항외가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기후약조로 에도막부와 국교가 재개되었고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일본은 이삼평등이 도자기 기술을 전파하고요. 강항은 애초에 후지와라 세이카를 할 때 정말 중요했으니까 후지와라 세이카, 강항, 사서 오경 외훈, 하야시 라잔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항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니까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째 수업은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요일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내일 금요일 호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을 거예요. 남은 시간 떠들지 마시고 자습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하시면서 시험을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